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8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앞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전체 목차가 나와 있죠. 총칙,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크게 이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자, 먼저 총칙 부분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도입 배경, 아까 설명했죠. 그런 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기 나와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재정 목적과 용어 정의 써놨는데, 목적은 거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게 이제 말이 이렇지 세금 제대로 걷자,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정의에 가보시면, 이 법에서 이제 부동산이란 무엇을 얘기하느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래 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고요. 이게 외국인 토지 쪽에 가면 외국인 등을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의 개념은, 자, 외국인 등 그러면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 그래서 일단 기억해 보시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쭉 보면 외국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야.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외국인 등. 특히 비읍번 보세요. 비읍번에 외국 정부 있죠? 외국 정부도 뭐에 들어가? 외국인 등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외국 정부도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용어 정의는 그 정도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및 시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 요게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매매 계약 체크하세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은 거래 신고 같은 거 안 합니다. 매매 계약을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거래 신고 대상이다. 예를 들면 거기 기억에 주택법. 주택법은 목적이 뭐겠어요? 이 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그 주택법을 통해서 공급을 할 때 대개 공급 계약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런 공급 계약도 결론적으로 뭐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자, 나머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개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공급 계약들도 다 거래 신고해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그런 계약들을 바탕으로 안 두고 얘기하면 일단은 매매 계약한 건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매매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에 다음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자,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오른쪽에 가보시면 니은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 분양권 같은 거예요, 지금. 그쵸? 분양권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매매계약하면 거래 신고 해라, 이 얘기죠. 이런 거 분양권 매매하고 할 때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런 법령에 근거해서 분양계약도 하고, 그렇게 한 분양계약을 분양권이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그럼 그런 분양권이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분양권도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거래 신고를 하자라는 얘기야. 처음에 분양계약 했을 때도 당연히 거래 신고를 하고. 자, 오른쪽에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주의해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이 규정은 매매 계약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거래 신고해라, 이 얘기죠. 토지를 매매 계약했어요. 토지. 거래 신고 합니까, 안 합니까? 토지. 앞에서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어? 용어 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그렇죠? 토지만 놓고도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토지 계약을 했어, 매매 계약을. 거래 신고 해야지. 아파트 매매 계약했어. 당연히 거래 신고 해야 돼요. 자, 특정 지역에서만 했을 때만 거래 신고 합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디서든 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보시면 우리가 주택거래 신고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주택거래 신고. 이런 주택거래 신고는 주택거래 신고를
하도록 지정한 지역에서만 주택거래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거래신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지역 지정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게 돼 있어.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매매계약 같은 걸 했을 때는. 자, 그러면서 교환이나 임대차 등 각종 권리 설정 행위, 이런 거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만약에 교환 계약을 했다.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대로 하자면. 임대차 계약을 해서 거래신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부동산에. 거래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신고 시기가 이제 또 중요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거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된다. 이 시군구를 앞으로 이 법에서는 신고관청이라고 부른다.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 시군구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거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부터 60일이 아니에요. 잔금 치르고 60일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한 때부터 60일이라고 그래요. 실무에서 제가 지금 이런 걸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거래신고.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내가 여기 어떻게 서 있어? 못 먹고 살았는데. 응? 해봤겠죠? 그렇죠? 되게 그렇습니다. 거기 법대로 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부터 60일 안에 거래신고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중도금 지금 잔금 치르죠. 잔금 치를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다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이 거래 신고 필증이 있어야 돼요. 그 거래 신고를 해야 필증이라는 게 나와. 시군구 구청장이 이거 검토해보고 신고 들어온 거 검토해보고 이거는 해도 돼. 이거 받아줄게, 신고 받아줄게, 이렇게 하면 신고 필증을 이제 교부를 해줍니다. 신고 필증이 있어야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0일 안에 거래 신고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기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신고 필증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거에는 뭐 며칠씩 걸리기도 전자 이걸로 했어도 이틀 정도 걸리고 했는데 현장에 구청에 직접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몇 시간, 한두 시간 기다리면 바로 신고 필증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도 신고해놓고 불과 몇 시간 지나면 신고 필증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일이 처리된다라는 거. 자, 60일 이내에 어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자, 그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가진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했대요. X라는 토지. 그러면 이 X라는 토지가 지금 A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럼 이거 거래신고 해야 되겠죠, 일단. 거래신고. 그러니까 A구청이 있어, 구청. A구.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누가 가서 거래신고를 하느냐 이 얘기죠. 이건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꼈어요, 안 꼈어요? 안 꼈어요.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거야, 지들끼리. 자, 이랬을 때 그럼 거래신고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이때도.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누가 하면 돼? 당사자가 하는데 이 거래신고 공동신고가 원칙이에요. 이렇게 당사자가 할 때는. 그래서 둘이 같이 신고를 한다. 어디 가서? 소재지 관할 부동산 가서. 자,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사람은 B라는 B구에 살고 있어 지금. 근데 요거를 갖다가 중개를 했어. 계약서 썼단 말이야. 토지는 여기 있고. 그럼 이제 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계약서 쓰고 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되면 이 법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 거래신고 의무는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거래신고 안 했다 그러면 다 얘가 뒤집어 쓰는 거야. 얘가 거래신고를 하게 돼 있어. 그럼 얘가 거래신고를 하는데 어디 가서 하느냐 이 얘기죠. 이 구청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이 구청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지. 그랬을 때 부동산 소재지 구청 시군구. 자, 그거 기억하세요. 신고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및 금지 행위. 자, 거래 당사자의 거래 신고 의무. 자, 이거는 거래 당사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직접 했을 때 얘기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꼈을 때는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188페이지 하단부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의무, 여기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돌아와서 당사자가 꼈을 때는 자, 개요에 보시면 거래 당사자의 거래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하지 않고 즉 당사자들이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인 거래 당사자에게도 직접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뭐 말은 어렵게 하고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자기들이 했으면 자기들이 직접 거래 신고도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거래 당사자가 만약에 국가다. 국가. 자,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국가야. 국가. 국가에 이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청이야. 이제 기획재정부라든가 뭐 이렇게. 여기가 국가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그래. 국유재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면 이제 행정재산으로 쓰이냐 일반 재산으로 쓰이냐 그랬는데 자, 국유재산으로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얘가 지금 국가한테 자기 재산을 파는 거야. 어쨌든 매매 계약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이제 거래 신고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지. 이게 일반인들끼리 한 게 아니라 지금 한쪽이 국가다. 그러면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그런 자들은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지경기업이라든가 지방공사, 지방공단 뭐 요딴 것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이제 다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자? 국가 등이라고 부르자. 자, 국가 등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이 국가 등이라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한다. 니은에 봐주시면 이때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등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중에 국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자,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인들끼리 할 땐 공동으로 거래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 등이 끼면 단독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통의 거래 당사자의 거래 신고 절차, 보통의 경우. 자, 신고 시기 및 신고 시기 및 공동신고. 거래 당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자, 직접적인 물건, 토지 또는 건축물 뿐만이 아니라 권리도 매매 계약을 해서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 요걸 작성한 때는 부동산은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에 며칠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한다.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이 소재하는 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일방이 제출한다. 자, 보통 이제 공동 신고라고 그랬으니까 공동 신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신고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 날인이 모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공동신고예요. 꼭 둘이서 손 붙잡고 시군구를 꼭 방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응? 서명 날인만 공동으로 하면 돼. 그럼 그 중에 시간 나는 놈이 한 놈이 가서 접수시키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서명 날인은 각자의 서명 날인이 다 들어가야 돼요. 공동으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보통은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 대개 둘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고 일방이 혼자서 주로 이제 매수자겠지. 매수자가 이거 들고 가서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곧 법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일방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디귿에 가보시면 신고를 했는데 거부당했어. 시군구에서 거부해버렸어 신고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얘기죠. 신고 필증 안 내준다는 얘기잖아. 그러죠? 자, 단독신고의 경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이제 공동으로 신고했을 때 행정청이 신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사자가 지금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한쪽이 안 도와줘. 서명 날인을 안 해 한쪽이. 이거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쪽이. 그럼 이쪽은 지금 해야 되겠고
둘 중에 한쪽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고 안 하고 있어. 그 억지로 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몇 가지 증빙 서류나 이런 걸 갖춰가지고 국토교통부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몇 가지 증빙 서류 갖춰가지고 단독으로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 제출. 그럴 때 이제 당연히 뭡니까? 사유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왜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유서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 사본 자체를 처음에 계약서는 썼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본을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C에 가보시면 단독 신고 시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다. 제가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직접 방문해서 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 전자문서로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쪽이 안 하겠다고 거부해. 그래서 혼자 가서 한단 말이야. 그럼 혼자 가서 할 때 원래는 공동신고를 해야 되는데 혼자 와서 한다 그러면 이거 그냥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혼자 왔어. 그럼 당연히 시군구청장은 뭐라고 있어? 그렇지. 왜 혼자 왔어? 데리고 와, 씨. 데리고 와. 그냥 안 오겠대. 혼자 왔어 또. 그럼 왜 그런지 사유서라도 가져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전자문서 시스템 이쪽에는요 그런 사유서나 이런 걸 첨부할 수 있는 길이 없나 봐, 시스템이. 그래서 전자문서로는 안 돼. 이거는 방문해서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문. 그런 사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전자문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그러면 하기 싫다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신고를 거부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얼에 가보시면 신분증명서 게시해서 제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구청장, 즉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줘야 되겠죠. 자, 방문해서 지금 공동신고하는 거야. 방문해서. 그러면 본인들이 맞다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이걸 전자문서로 하면 모니터에다 이렇게 신분증을 보여줘? 모니터가 그러면 딱 보고 고개를 끄덕이나? 엉뚱한 소리죠. 공인인증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증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가보시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해서, 자, 조심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서명 날인은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 작성된 거를 단지 가서 제출하는 건 혼자서 가서 제출할 수도 있고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행. 그래서 거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을 대출하는 게 아닙니다. 다 돼 있는 거 제출만 대행하는 거예요. 요건 가능하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이런 대행을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야 한다. 지금 전자문서로 하는 건 대행할 필요가 없죠. 전자문서를 뭘 대행을 해. 자기가 집에 앉아서 그냥 지정하면 되는 거를. 결국은 방문하는 걸 지금 대행하는데, 제출하는 거. 자, 그럴 때 제출을 받는 그 기관, 신고관청에서는 얘가 그렇게 대행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신분을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규정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C에 가보시면 거래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인감증명서라고 안 했어요.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 여러분들 위임장을 갖다가 보통 제출할 때는, 위임장 낼 때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 보통 인감증명서 가지고 많이 하죠. 그러면 왜 위임장에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느냐 이 얘기죠.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자의 인적사항과 수임하는 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겠죠. 그러면 그 위임하는 자가 그 자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인감증명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분증명서면 된다는 얘기야. 신분증명서. 자, 이걸 첨부해서 위임장. 그리고 이 경우 위임장에는 자필 서명을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위임장이어야 돼. 법인의 경우는 자필 서명 대신 인감 날인한다. 그 다음에 D에 가보시면 단독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제출행위니까. 그 다음 B에 보시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보시면 뭐 거래 당사자는 전자문서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 신분 확인은 전자인증 방법, 공인인증이나 뭐 이런 방법을 하고요. B에 가보시면 단독 신고나 신고 대행은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하므로 전자문서를 하지 못하고 방문 신고만 해야 된다. 앞에서 또 나왔던 얘기죠. 원칙대로 하는 이 공동신고는 전자문서로 충분히 해. 지금 개업공증에서 배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 둘이 했을 때. 그러면 얘들이 전자문서를 한다 그러면 따로 각각 자기 집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얘가 먼저 들어가서 공인인증을 해요. 계약서 다 작성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 보면 얘께 다 돼 있어. 그럼 자기는 가서 사인만 하면 돼. 서명. 전자서명만. 이렇게 되면 공동으로 한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이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옆에서 같이 보면서 해도 되고. 그래서 공동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단독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 단독 신고를 하게 되는 사유서나 뭐 이런 것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자, 이번엔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의무.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치중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지. 어차피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거래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개요 이건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가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절차. 먼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 껴서 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그러면 거래신고 누가 해야 되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라는 말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방문할 때. 그 다음에 공동중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 지금 A가 얘 편에 서서 와서 중개를 했고 이쪽에 B가 얘 편에 와서 이걸 했어요. 말 그대로 공동중개야. 자, 이렇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전자문서로 한다. 방문해서 한다. 시군구에. 시군구에 방문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들 그 신청서에 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돼. 신고서에. 거래신고서에. 그리고 그걸 들고 혼자서 가서 접수해도 상관은 없어요. 앞에서처럼. 또는 뭐 대행을 시켜도 뭐 상관없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전자문서로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바로 옆에서 해도 되고 얘는 지사무실에서 쟤는 지사무실에서 누군가 이제 먼저 해.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나중에 들어가서 거기 또 전자서명. 얘가 이제 만들어 놓고 전자서명 해놓으면 얘가 또 들어가서 전자서명. 이게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자, 그래서 거래신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했으면. 그래서 6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시장군수,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신고를 해야 되고, 니은에 보시면 공동중개인 경우에 공동중개를 한 경우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 봤고요. 이때 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어요? 이 법에 나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겠지, 당연히. 그죠? 자, 그 다음에 D에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문을 했을 땐 결국은 신분증명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신분증명서 제시해야 되겠죠? 이걸 전자문서로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인인증이나 이런 거 방법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이걸 대행할 수가 있어요. 단순에 가서 제출하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A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B에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뭐 낸다라는 얘기고요. 소속공인중개사 C, 소속공인중개사 신고 대행은 방문신고만을 얘기합니다.
저 전자문서로 하는 거는 직접 작성 못 해요. 저거 누가 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거래 신고하는 경우 옳은 것은? 자, 답은 3번으로 돼 있는데 3번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부동산 등의 매수 용도를 표시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미리 얘기하면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겠죠. 계약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상속이나 이런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만약에 외국인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외국인은 사람 아니야?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보면 외국인이 들어가는 란이 있어. 아시겠죠? 뭐가 있어? 외국인. 자,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부동산 등기를 하건 뭘 하건 일련 번호가 붙어 있죠. 응? 부동산 등기도 할 때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돼. 그쵸?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를 들면 종중 같은 경우에 법인으로 등기를 안 했어. 종중이. 그럼 얘들은 아무 번호도 없어요. 그러면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이런 종중 명의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종중을 뭐라고 불러? 민법에서? 그렇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사람이 모여있잖아. 또는 비법인 사단. 그쵸? 다 똑같은 말이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 그러면 얘들은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부동산 소유권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가질 수 있게 해주잖아요. 원래는 법인 등기까지 해야 법인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권리의 주체가 되고 권리 능력이 있는 건데 지금 설립 등기까지 안 갔어요. 이 단체는, 종중은. 인가도 안 받고 있지 되게. 그럼 얘들은 민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등기까지 마친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갖다가 그나마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얘들 명의로도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 그런데 등기할 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번호가 필요해. 그래서 얘들한테 어떻게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법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법인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얘들이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니까 그것만 할 수 있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있어. 그걸 부여해 줄 뿐이야. 그럼 얘들만 그러냐? 얘들만 주민번호가 없어요? 외국인도 주민번호가 없어요. 그럼 걔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살 수 있다며, 소유권. 그럼 얘들도 얘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얘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해줘요. 그럼 그 번호가 있으면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외국인이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이렇게 되면 여긴 등기용 등록번호가 얘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그 번호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란에 외국인이라고 표시가 되고.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하실 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내가 왜 이 토지를, 내가 왜 이 집을 사는지 이유를 밝혀야 됩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그런 이유를 밝혀야 돼요. 왜냐? 얘들이 투기 세력인지 아닌지를 간파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이걸 삽니다. 이딴 말을 해야 된다고, 거기서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게 돼 있어, 거기서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닌 곳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어떤 목적이다 이런 걸 밝힐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두게 된 이유는 허가구 제도처럼 어디 구역을 정해가지고 투기를 막고자 이런 게 아니야. 절세한다는 미망에 이뤄지는 이 세금 포탈을 어떻게 좀 막아보자고 하는 거야. 전국토를 상대로.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용도로 쓰겠다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다르다는 얘기야.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외국인한테는 너 왜 이 부동산을 사니? 이용 목적이 뭐니? 이런 걸 밝히게끔 부동산 신고서에, 거래 신고서에 그 난이 있어요. 외국인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부동산 등의 매수 용도를 표시하는 란이 있고 거기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매수 용도 어디에다 쓸 건지.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거 쓸 필요가 없고요. 거래신고에서는. 자, 3번이 옳고 1번에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다가 합니다.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계약 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 신고 의무가 없다. 거래계약 당사자가 신고를 했대. 개업공인중개사가 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인정 안 해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끼면 무조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신고서에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는 진짜로 거래한 가격이 기재돼야 됩니다. 그 진짜로 한 거래 가격은 계약서에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계약서를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죠? 여기서 조심하실 건 매매 계약서 10억짜리 써놓고 이걸 갖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9억이라고 썼어. 이거 이렇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 서로 다른 계약서 두 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공인중개사법으로도 처벌받아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 금액 자체는 이렇게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은 당연히 신고사항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 토지의 기준시가를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지들이 다 이렇게 결정 내려놓은 건데 뭘 내가 신고를 해. 그렇죠? 신고사항이 아니고요. 5번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에 물건별 거래 금액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다. 이거 합쳐서 신고하면 안 돼요. 각각 따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1번 부동산 있고 2번 부동산 있다고 해봐요. 금액이 일단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금액이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건 5억이고 이건 3억이야. 이거 합산하면 얼마예요? 8억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8억에다가 이게 과표면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세금을 거두려고 그래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물건이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세율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신고 자체는 따로따로 금액이 개별적으로 기재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합산을 기재한다 틀리고요. 개별적으로 기재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는요, 세금이나 이런 포탈 부분을 못하게 하는데 투기, 과열 이런 부분도 좀 견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투기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일반적으로 투기는 못하게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통해서 커버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둘 필요가 없겠네요? 그게 아니란 얘기지. 일상생활에서 투기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게 거래신고라면 어느 특정 이슈 때문에 특정 지역이 갑자기 막 몰려가지고 투기가 일어난 거, 이런 거는 일상적인 거 가지고 막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막을 필요가 있어. 그 각각 제도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상적으로 이제 막을 때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같은 거 제출하게 하는데 모든 지역에서 이걸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투기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여기서 말하는 자금 조달은 뭐겠어요? 자금 조달은 뭐야? 갑과 을이 갑의 X 주택을 거래를 하는데 결국은 얘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응? 얘가 돈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이 5억이래.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이 5억을 어떻게 조달할 거니? 그 내용을 써놔라 이 얘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 열심히 내 돈 현금 모아가지고 5억 있습니다. 이걸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증명해야 돼. 증명. 아니면 나는
2억 5천은 내가 돈이 있고 2억 5천은 대출받아서 낼 겁니다. 이게 자금 조달 계획이야. 이런 걸 제출해야 된다고요. 모든 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예를 들면. 왜 그럴까? 투기과열지구, 왜 빚을 내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거야? 빚을 내서. 왜 우리가 부동산을 빚을 내서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출이자 막 부담해 가면서. 대출이자보다 더 많이 가격이 튈 거라고, 그래서 돈을 벌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기과열지구에는요, 돈이 있어서 돈 들고 쫓아오는 놈들도 있지만 돈은 없는데 몸이 일단 와 있는 애들이 있어. 그게 우리야. 서민들. 다 어떻게? 은행 가서 손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그럼 보세요. 이 물건의 가격의 90%까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 이거? 자, 이렇게 되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누구 집이에요? 은행 집에 내가 월세 내고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라,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순간 도미노처럼 쓰러져요. 그 미국의 리먼 브라더 사태나 뭐 이런 것처럼 어디 한 군데가 딱 하면 도미노로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그 대출 비율이 이렇게 너무 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불로소득이 너무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겠다는 게 아니라 받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받게 되면 이건 투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부를 안 해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데 결국은 이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모든 지역에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같은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서만 낸다라는 거. 자금 조달 또는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 이걸 낸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모든 게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요걸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자, 매도인이 이런 계획서 낼 필요 있어, 없어? 매도인은 팔고 나가는 사람인데 뭔 자금 조달을 해? 이건 매수인 혼자 내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인. 자, 그 다음에 4에 가보시면 거기 3번에 보시면 매수인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하고 보통 같이 내는데 같이 내기 싫다 이거야. 따로 내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에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하며, 자, 신고를 하려는 자 중에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매수인이 아닌 자가. 그런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얘가 하려고 그래요. 여긴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해야 돼. 제출해야 되는 지역이야, 여기는. 근데 얘가 거래 신고를 가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얘는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있던 거를 얘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얘가 첨부해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주는데 이게 50일 안에 해라는 거야.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내는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그거 하나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신고 간주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걸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걸 이용해서 신고를 해왔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이 법에도 이제 금지행위에서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자, 둘 사이에 A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꼈어요. 그러면 거래 신고 누가 해야 돼? A가 해야 되죠. A가. 근데 얘가 그럽니다. 너 이거 하지 마. 못하게 막는다.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얘가 계약서에 써있는 가격 그대로 거래 신고를 하려니까 하지 말고 다운 계약서를 해라. 또는 업 계약서 올려서 기재해라. 이딴 것도 금지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건 당연히 금지되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렇죠? 이 세 개는 딱 보는 순간 이런 거 금지되어야 되겠지.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이런 거까지 막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가로 1번에 거래신고 내용 및 신고필증 발급. 그래서 거래신고를 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거냐, 기읍부터 치읍까지 쭉 나오는데요. 거기 특히 색깔 있는 거 보세요. 시읒, 이응.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이게 투기과열지구면서 3억 원 이상일 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거래대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의 입주 예정 시기. 이 입주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어갈 때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거 좀 주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신고 내용에 또 들어가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바로 위에 비읍번 실제 거래가격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 준 거야. 그러면 신고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뿐만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도 공동으로 했으면 둘 다 공동중개했으면 그렇죠? 그게 치읓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바로 위에 지읒 같은 거는 계약에 만약에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그런 조건을 기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재한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요, 시군구청장이 검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신고필증은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느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기획번.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발급됐을 때 예전 같은 이 거래신고 제도가 없을 때는 거민제도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도 거민제도는 없어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지금 거민신고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뭘 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려. 그럼 거기 니은번처럼 뭐라고 돼 있느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서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거민 계약서 받은 걸로 인정해 주겠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민을 시군구청에 가서 거민을 이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2000년도만 해도 아직 개설 등록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배운다고 뛰어다니고 할 때 보면 그때 이제 낙찰받은 물건 매매도 하고 임대차 계약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매매에 의해서 이제 저쪽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시군구에 가서 거민 도장 받아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거민. 지금도 그 거민 제도가 존재를 해요. 근데 거의 유명무실해. 거의 쓰질 않아. 뭐해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서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이 검증해서 검증체계 구축은요. 결국은 가격을 검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투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런 가격의 움직임을 가지고도 문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가격을 검증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증체계 구축 운영 기획해 보세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두 번째 줄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야? 하여야 한다. 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이 말은 결국은 그런 체계를 구축 운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으로도 얼마든지 구축 운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이런 걸 구축 운영하려면 각종 정보나 자료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거 각 행정기관들이 갖고 있는 정보 필요하다면 달라고 요청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다음 2번에 가격검증 및 검증 결과의 통보 및 보고. 가격검증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때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에 의해서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결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누가 이용한다는 얘기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 하는데? 얘들이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얘들이 당사자가 직접 오든 얘가 거래 신고를 하든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 필증을 내주려면 그 내용을 검토해야 될 거 아니야. 내용을 검토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겠어? 가격이겠지. 근데 중요한 건 얘들이 이 지역에서 합당한 가격으로 이 가격이 합당한 가격인지 이런 걸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야. 구축. 그래서 가격 검증, 적정성 검사를 검증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조사해서 자, 보완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서 신고관청은 가격 검증 결과 신고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거래 신고할 때 보면은 항상 긴장을 해요. 뭔가 지금 빠뜨려가지고 신고 필증이 안 나오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빠지는 것 없이 됐는지 뭐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것처럼 여기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뭐가 빠졌어. 누락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민원인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반려해버리면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 받아주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빠졌는데 이게 빠졌으면 결국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보완을 요구해라 이렇게 됩니다.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명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사본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대금을 지급했다라는 거 우리가 통장 사본을 통해서 이체 뭐 이런 것들 했다 그러면 기록이 다 남죠.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서면 제출해서 나옵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자료 제출 요구는 요구 사유, 자료의 범위, 내용,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나 뭐 이런 어떤 요구를 할 때는 뭐로 하라고? 서면으로 하라고. 자, 거기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에서 시도지사라고 그러면 국계법처럼 5개 다 합니다. 특광, 특시, 특도, 도. 특광. 여기서 특광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 5개를 이 법에서는 시도라고 불러요. 시도.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에 보고를 한다라는 거. 자,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예?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